국어 시험이 상당히 이제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들을 하지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학능력 시험에서 빅3가 있죠. 국수, 영이죠. 근데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와 수학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학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난이도를 높였을 경우에는 사교육의 어떤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어 시험이 자꾸 변별력이 높아지고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전부 국어 시험 때문에 멘붕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예. 정말 학교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지문이나 유형들이 나와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다. 이런 얘기들 하고요.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요, 국어 선생님들조차 풀기 어려운 그런 문항이 나왔다. 이런 정도로 참 그 어려움을 호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지난해 국어 수능 시험의 위력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수치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을 보면요, 지난해 수능 국어 시험의 1등급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점수는 뭔지 다 알고 있죠? 표준점수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참가한 학생들의 규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내가 결정되는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분위는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니까 알고요. 등급도 1등급이니까 4% 안에는 1등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자, 지난해 원점수 100점인 학생이 있죠. 100점인 학생의 표준점수는 150점입니다. 지지난해 원점수 100점인 학생보다 표준점수가 무려 16점이나 올라갔어요. 이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100분위는 100%고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원점수가 98점인 학생은 2점짜리 한 문항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이 학생의 표준점수는 148, 2점 차이네요. 역시 100분위는 100%고요. 등급은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요, 원점수가 97점인 학생은 3점짜리 한 문항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이 학생의 표준점수는 146입니다. 전체 다 맞은 학생, 즉 다시 말하자면 45문항 다 맞은 학생과 3점짜리 문항 하나 틀린 학생의 표준점수 차이는 무려 4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00분위는 99%고요. 등급 역시 1등급입니다. 원점수 96점을 맞은 학생.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2점짜리가 2개 틀렸다는 얘기죠. 이 학생은 표준점수가 145점이고 역시 99%의 1등급입니다. 자, 95점, 원점수 95점 맞은 학생은 3점짜리 하나 틀리고 2점짜리 하나 틀렸다는 얘기죠. 이 학생의 표준점수는 144에 98% 1등급입니다. 자, 원점수 94점인 학생은요, 3점짜리 2개가 틀렸거나 아니면 2점짜리 3개가 틀린 학생이겠죠? 표준점수 143에 100분의 98, 1등급입니다. 자, 93점인 학생의 표준점수는 142점, 100분의 98%, 그 다음에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시험에서요, 원점수 1등급 컷이 84점으로 나왔어요. 84점. 그 다음에 컷, 1등급 컷에 해당하는 학생의 표점이 132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4% 아니니까 96%가 되고 1등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같은 1등급이지만 등급으로 얘기했을 때는 똑같은 1등급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100분위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맞거나 2점짜리 하나 틀렸어도 100분위는 같습니다. 100%로. 그런데 원점수가 97점이나 96점인 학생도 100분위가 같습니다. 95점, 94점, 93점 학생까지도 원점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100분위 점수는 같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가만히 생각하면요, 정시 모집에서 원서를 쓴다고 했을 경우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원점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00분위 점수를 봐야 되는데 원점수가 낮고 그 다음에 100분위 점수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러나 원점수는 비교적 높은데 100분위 점수는 생각보다 낮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뭐 이것은 이제 정시모집 지원 전략이라고 하더라도요. 어찌 됐든 간에 100분위 점수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표준 점수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1등급인데요. 100분위로 따지면 불과 4%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표준 점수로 차이 보면은 만점짜리하고 81등급 컷짜리하고 물과 18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엄청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바로 이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국어 성적이, 국어 난이도가 그만큼 어려웠다. 변별력이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비교를 해볼게요. 지난해 이제 국어입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은 만점짜리 100점 학생의 표점 150점, 1등급 컷은 84점에 132점. 그래서 차이가 얼마예요? 18점이었죠. 근데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요. 원점수 100점에 표점이 133점이에요. 근데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92점에 126입니다. 자, 1등급 컷하고요. 만점짜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요 차이는 몇 점이냐면 7점 차이가 나요. 상당히 많은 그러한 국어 차이에 비해서 수학 가형은 차이가 그만큼 적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요. 또한 이 의미는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 똑같이 국어 만점, 수학 만점을 받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표점에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150점, 133점. 표점 차이가 얼마가 나죠? 17점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은 만점인데요. 이런 차이가 났다. 그러면 국어 만점 맞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지난해 수능에서는 특히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그래서 이런 현상도 나타났죠. 국어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 또 한 문제 틀린 학생이 수학 가형에서 4등급을 받았는데 지방대 의대에 정시로 최초 합하는 그야말로 입시 역사에서 대이변이 나타났었죠, 지난해. 뭐 이런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 수학 가형은 난이도가 평범했지만은 국어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표점에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이제 의대라든지 아니면 서울권의 중요한 그런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들은 대부분 100분위 반영이 아니라 표점 또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 점수가 중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국어에서 한 문제 틀린 학생이 수학, 나형, 인문계 학생들이 보는 경우죠. 나형에서 3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그런 대이변이 나타났다. 바로 그것은 국어가 가진 이 위력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으로 다가온 이 수능 시험에서 1교시에 치러지는 이 국어 시험은 정말로 너무도 중요하다.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은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무난히 또는 그 이상으로 대학에 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말이 너무 길었죠. 국어 성적을 잘 치르는 방법. 물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겠지만요.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시험부터 잘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팁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마무리 정리는요. 국어 시험에 영역이 있죠. 크게 이제 화작문, 문학, 독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화법 같은 경우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있는 그런 내용, 화법 상황에 기초한 화법의 개념, 이런 원리, 이런 적용을 다루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작문 같은 경우는요. 글쓰기 과정과 방법, 특징, 또 자료의 활용, 고쳐쓰기 원리 이런 거 확인하면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르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문법은 교과서를 보세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각 분야별 기본 개념이라든지 또는 용어의 의미, 또 구체적 사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두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요. EBS 교재나 일반 문제집의 지문을 여러 차례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독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독해,
독해의 어떤 흐름, 이런 어떤 관점을 좀 정립해 주길 바라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EBS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이 있죠. 이 작품들을 가능한 장르별로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고전이면 고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쭉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내용과 의미를 확인해 두면 아마 최종적으로 준비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제 드디어 11월 14일 수능날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당일 아침입니다. 우선 모든 것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긴장이 되겠지요. 당연히 긴장이 될 텐데요. 이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처음부터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즐겁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수록 마음도 편해질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당히 평상시보다 약간 덜 먹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르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약간 신체적으로 그런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약간 조금 덜 먹자. 즉 가볍게 이렇게 식사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시험날이니까 뭐 새로운 걸 먹어야 된다 이러지 말고요. 평상시에 먹었던 거 그걸 먹으세요. 색다른 걸 먹으면 아무래도 위에 또는 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장으로 가기 전에 옷차림은요 안에다가 반팔을 입어주세요. 반팔을 입고요.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걸치고 출발하세요. 왜 반팔을 입으냐고 하냐면요. 시험장에 도착하면 대부분 히터를 아침부터 틀어놓습니다. 이 히터를 틀어놓으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사람의 두뇌 활동에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되거든요. 어떤 시험장 같은 경우는요. 들어가 보면 마치 사우나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너무 뜨겁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막 긴 팔을 입고 또 거기에 뭐 스웨터를 걸치고 잠바를 입고 이렇게 가면요.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요. 몸이 부담스러우니까 생각도 부담스러운 거죠. 이럴 때는 겉옷을 다 벗어놓고 그냥 반팔로 해도요.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을 치를 수 있어요. 몸이 좀 가벼워야 생각도 가벼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여러분들 반팔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걸쳐달라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개 시험장에는 8시 10분까지 입실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금 일찍 출발하세요. 일찍 도착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일찍 출발한다. 그래서 7시 40분까지는 적어도 시험장에 도착해서 입실하자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시간 계획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장에서는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봤겠죠. 가방에 이제 넣어둔 물품들을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신분증, 수험번호, 수험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고요. 만약 수험표가 없다 이러면 고사 본부에 얘기해서 곧바로 가수험표를 배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수험장에 도착해서 입실하게 되면요, 가방에 넣어둔 양치 도구를 꺼내세요.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을 한번 하세요. 물론 아침에 했겠지만은 한 번 더 하세요. 양치질을 하면은요, 사람이 기분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깔끔하고 청결한 마음에서 뭔가 생각도 새록새록 잘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잖아요. 자기 의자에 앉기 전에는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도 풀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스트레칭을 하면서 점점 어떤 그 긴장의 어떤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도 챙겨두고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는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말고요. 6월달하고 9월달 치렀던 모의평가 있죠. 그 문제지를 가지고 가세요. 그 문제지를 보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 이 오답했던 문제를 살펴보면서 왜 오답을 했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도움이 된다. 왜? 6월달 모평이나 9월달 모평의 문항 유형하고 실제 수능의 유형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시험 이제 직전이잖아요. 8시 40분 시험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제 답안지를 감독관들이 배보잖아요. 그래서 차분히 시간 충분하니까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이렇게 쓰고요. 살펴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가질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났으면 차분하게 눈을 감고 명상을 하되, 명상을 하면서 즐거웠던 생각, 좋았던 생각, 행복했던 생각만을 여러분들 떠올려라.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이 수능 국어 시험은 모든 것들이 다 근거에 의해서 찾아서 맞느냐 틀리느냐, 즉 OX로만 답을 낸다라고 스스로 한번 암시를 하자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암시를 하고요. 시험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문제지를 펴놓으세요. 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화법부터 읽어나갈 텐데 천천히 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어나가세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요, 마치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템포를 좀 조절하세요.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어가라.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라든지 네모라든지 화살표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적절히 써가면서요, 근거를 표시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발문이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선지가 주어지네요. 발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O를 물어보느냐, 맞는 걸 물어보느냐, 틀린 걸 물어보느냐, O냐 X냐를 꼭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도 맞느냐 틀리느냐, O와 X를 반드시 표시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자 이게. 이거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또 시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어떻게 시간을 확보하는지는 선생님이 전에, 이 강의 전에 했던 그 강의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정답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5를 물어봤는데 1번에서 5가 나왔잖아요. 그럼 2, 3, 4, 5는 풀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두 개가 정답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국어는 80분입니다. 딱 45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확인 안 해도 된다. 그냥 곧바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순서대로 1번서부터 순서대로 풀어나가되 여러분들 선생님 생각에는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쭉 1번서부터 15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문학을 풀어가세요. 16번서부터 45번까지는 문학, 독서가 이제 징검다리 형식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데 먼저 문학을 풀으세요. 문학을 풀고 나서 비문학은, 즉 독서는 맨 나중에 풀어라. 왜? 독서는 지문을 읽으면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독서는 좀 나중에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풀어나가면서 본인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과감하게 맨 뒤로 밀어놓으세요. 패스하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 문제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급해지게 돼요. 또 뒤에 문제도 정말 정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점 여러분들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그래서 매번 시간을 확인하지 말고 대개 이제 끊어서 확인하자 이런 얘기예요. 화법, 작문, 문법부터 먼저 풀라 했죠? 15문제 풀고서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지. 그 다음에 문학부터 풀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을 확인해 보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독서 풀어가면서 시간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한 3번 정도 시간을 확인하면서 조절을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 생각입니다. 그리고 80분 시험이잖아요. 8시 40분에 시작해서요. 10시에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10분 정도 남겨놓으면은 이제 고사 본부에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요. 10분 정도 남겨놓으면요. 여러분들 그때 답안 마킹을 하세요. 답안 마킹을 쭉 하고 나면요. 조금 빨리 하면요. 4분, 3, 4분이면 다 해요. 나머지 이제 5, 6분 남으면 이때 어려웠던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풀어가면서 그 어렵다, 본인이 패스해놨던 문제들이 불과 한 서너 문제 정도일 겁니다. 이런 문제는 차분차분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문제들만 마지막까지 마킹하면은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대한 안배, 어떻게 내가 시간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정리가 되어 있고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이 끝났으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 문제 넌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니? 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친구하고 틀리면 또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고 그럼 나 틀린 거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영향이 가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웠든 쉬웠든 내 계획대로 내가 세웠던 방식대로 다 풀었으면은 거기서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고 정오답도 맞춰보지 말고 다음 시간을 대비하자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자면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필요하다면 양치질도 한번 더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 대비하고요. 대개 국어 시험 치르기 전에 가장 긴장됩니다. 1교시가. 그리고 실제로 문제지를 받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풀다 보면요, 그냥 평상시에 모의고사 풀 때처럼 그렇게 평정심으로 돌아가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교시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어쨌든 시험을 딱 끝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마 홀가분할 거예요. 2교시부터는 상당히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시험을 치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1교시가 가장 중요하고 또 긴장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플랜을 쫙 짜놓고서 계획된 대로 이렇게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게 된다면요, 아마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고요. 물론 선생님의 방식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다면 거기에 또 첨가를 해서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많이 왔던 때였죠.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오면은 사람들이 참 긴장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태풍이 오더라도요, 그 태풍이 한낱 그냥 그 바람 소리, 사람이 이낀만큼도 못한 미풍으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준비예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요, 강력한 태풍이 와도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훌륭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걸 인정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결과 앞에서는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능 당일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미래가 다가온다. 마찬가지로 수능 국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수학능력 시험에 수시 모집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걸려있는 학생, 또 정시 모집으로 대학에 가겠다고 계획을 했던 학생한테는 수능 국어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국어 점수에서 원하는 점수를 여러분들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자신감을 갖고 정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파이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파이팅! 다가와서 나의